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의 정지용입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등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 취임 후 광전남 방문은 첫 번째죠? 예, 첫 번째. 직민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KBC 방송을 즐겨 시청해 주시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오는 곳입니다. 광주, 강연도 많이 하고요. 또 이곳에 5.18 국립묘지도 늘 참배하곤 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감의 폭을 넓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에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여 네, 조금 지났죠? 지났습니다. 네네. 네. 그 한 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네, 예. 소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 달이 지났는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특히 첫 취임하자마자 동부구치소 감염병 사태 때문에 현장에 방문한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현장 행정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인사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언론에 오르내려서 한편으로는 좀 황망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현안 묻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갑자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바이고, 어제 그렇게 이제 사퇴 이변을 말씀하셔서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그분과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고 또 그동안에 교류가 있었던 그런 분이어서 참 안타깝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계셨으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그분의 선택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그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또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그래서 뭐 오늘 어제 사퇴하셨고 이제 오늘 첫날인데, 제가 우리 정지용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면 정말 좀 뭐 화끈하겠지만 아직 그 사퇴의 여진이 있고, 또 그분으로서도 여러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판단을 좀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태 배경에는 아마 그 중대범죄수사청 아마 설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중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럼 부패 수사하지 말란 이야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사안으로 이제 우리 이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이 많이 뭐 심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발의하려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은 아직 뭐 시한을 정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이 법안의 내용이 확고히 잡혀 있다든지 그런 국면이 현재 아닙니다. 당에서 뭐 검찰개혁 특위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시한을 정해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개혁특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논의 그리고 다양한 의견의 개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 봐 그런 답은 조금 유보를 하겠고요. 다만 제가 오늘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이제 방문해서 우리 평검사분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검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우려 또 의견들을 깊이 경청해서 충분히 참고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사태로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이 됐고, 그래서 역대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의 검찰 개혁의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고 사퇴를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런 측면은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정지용 앵커 아시겠지만 LH공사의 지금 일부 관련 그 직원들이 뭐 어마어마한 땅 투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대책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오늘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전담 검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매진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차기 총장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곧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텐데요. 차기 총장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스마일 센터 목포에 그거 개소식 때문에 내려왔는데 우리 정지용 앵커께서 아주 집요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차기 총장 뭐 인선과 관련된 구상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또 신임 민정수석도 지금 이제 대통령님께서 지명을 하셔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뭐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이 차기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면 또 주말 일요일 상관으로 한번 깊이 숙고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또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에 상의도 드리고 하면서 점점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처 범죄수사청에 출범했잖아요.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안착이 되게 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떻게 이 제도들을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제도개혁이란 측면에서는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정말 과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요구들, 염원들을 담아서 출범한 게 된 게 제도개혁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 등의 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구로서 공수처의 출범은 획기적인 성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잘 구현이 되고 잘 안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 공수처장께서 취임을 했고 또 부처장도 계시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을 인선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법무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공수처가 안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신임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공수처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국민 여론과 함께 또 협의해야 될 검찰과 잘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분류해서 이첩을 할 것인가 또 이첩된 사건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를 하며 또 어떤 경우는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니까 모든 사건을 다 넘겨받자마자 다 수사한다면 현재의 예상돼 있는 25명의 공수처 검사로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측면들은 다 공수처에 계시는 공수처장님 또 부처장님 이런 분들의 소관 아닐까. 저희들은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검찰 내부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과의 소통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의 어떤 개선이란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잘 착근시키고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검찰 개혁이 끝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제도의 착근은 물론이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 구성원들, 검사들을 포함해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혁의 주체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까이는 김홍영 검사가 사망하는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의 그 어떤 단체성,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측면, 또 과도한 우월성, 또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 이런 등등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내려는 노력들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장관으로서 바라고 저도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사들과의 대화를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그 부분에서 좀 적어요. 법무부 차원에서 인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겠나요? 과거 수사권 조정, 수사권 개혁이 있기 전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한 뭐 4, 5% 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것을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이제 부여가 됐는데요. 그럴수록 검사들에 의한 준사법관이기 때문에 검사들에 의한 인권 보호, 저는 인권 보호관이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또 하나는 사법적 통제, 사법통제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권보호관과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고 특수수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마치 검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어떤 사명이나 미션인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고쳐서 오히려 준사법관으로서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 사법통제 그리고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법무부에서 지금 강구하는 것이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TF 그리고 경찰과 수사 협조를 위한 수사 협조 기구 이런 것들을 조만간 출범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방문이 목포에 설치되는 스마일 센터 때문에 오신 거죠? 이 스마일 센터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정지영 앵커님 이렇게 방금 미소 지으신 것처럼 어떤 센터가 시설이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무언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대상이 누구냐?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그 여러 가지 중대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그 가족들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강도, 강간 여러 가지 뭐 폭력 범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심리 치유를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지원도 받아서 사회에 안착하도록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목포에 이제 오늘 개소를 사실상 개소를 했는데 네네. 오늘 개소식을 하는데요. 함으로써 광주 서부 남부권의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는 16번째 개소에 해당합니다. 16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조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 스마일 센터는 확장해 나가는 물론입니다. 겁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트라우마 센터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법무부 사업으로서 네네. 계속 진행을 하려 합니다. 네. 취임 전에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 네.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 해서 지난달 25일이죠. 아동 인권 보호 특별 추진단을 설치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정인양 사건이라고 네. 온 국민을 울린 그리고 개탄을 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동 단계에서 아동 보호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친 어떤 수사 의뢰나 고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간과돼서 끝내는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왜 귀한 목숨 정인양의 목숨이 정말 사라졌느냐라는 그런 반성적인 토대에서 관계기관들이 이제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릴 것이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범죄, 중대 범죄를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가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여러 가지 실태조사, 또 뭐 교육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TF를 발족을 했고요. 그 단장으로 법무부 인권국장 네. 이곳 광주분이십니다. 이상갑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아주 여성 인권검사 부장검사를 TF 팀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또는 경찰 또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과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법무부 차원에서? 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한 부모님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 키운다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웃에 혹시 차별받는 아이 또는 학대받는 아이가 있지 않은지 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것이 저는 아동 학대 범죄를 예방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이렇게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판사 시절에 혹시 가정 소년 단독 판사 이 경험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소년보호 사건 또 가정보호 사건 같은 걸 많이 취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아동보호 사건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아동보호 사건이나 또는 청소년들의 비행 범죄에 대한 보호 사건이나 또 매많은 아내처럼 가정에 있어서의 폭력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또 뭐 가정보호 사건이나 성질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판사를 그만둔 뒤에 이제 아동보호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그때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이번에 아동보호 인권 TF가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에 벌써 30%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정재영 앵커님 주위에 혼자 사시는 분들 꽤 있죠. 네네, 그렇죠. 네, 요즘에
결혼 정년도 꽤 늦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 청년들도 꽤 많고요. 청년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서도 꽤 많고 또 노년에도 홀로 사시는 그런 노인 가구들 많고 소위 고독사라는 또 홀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시던 그 집 자체가 폐가가 되는 그런 사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1인 가구로 통칭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입니다. 광주 전남은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31, 2%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한 데서 차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족을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같이 사는 가족 아닌 그분을 데려오세요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 즉 결혼을 해야지 가족이 되고 아이를 낳아야지 혈연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가족이 되는 이 개념을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면 가족의 개념이 6종류나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에 한 30%대는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지원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네. 법무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다만 이제 검찰의 네네. 이 일 때문에 너무 과대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검찰 일로. 네네네. 관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검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 그 광전남 지역을 위한 혹시 이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법무부 사업 중에 이제 목포에 오늘 이제 개소하는 스마일 센터가 이제 트라우마 센터로서 피해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광주 솔로몬 로파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공 중에 있을 텐데요. 원래는 대전에서만 유일하게 있다가 부산 거쳐서 이제 광주가 지금 2022년 내년이면 거의 완공이 될 겁니다. 이 솔로몬 로파크를 만들어지면 여러 우리 학생들 또 주부님들 시민들이 이 법을 체험하고 거기서도 연수도 받고 또 하나의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광주 솔로몬 로파크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취임사에서 공존의 정의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검찰 개혁 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 정재용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일 중에 검찰국의 일, 검찰과 관련된 일은 전체 중에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법무실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있고 외국인 정책도 있고 범죄 예방도 있고 또 재소자들 교정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검찰국의 일만 언론이 이렇게 늘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 좀 소외감도 느끼고 그 정책들이 사실상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존의 정의라는 것은 나만 정의다, 나만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의거든요. 그것은 수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 또 형 집행, 수용, 범죄 예방, 출입국 관리, 또 외국인 정책 등 아주 많기 때문에 고루고루 법무 행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꿈과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정치인 박범계로 아유,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저에게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의 인생의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대전지법 판사를 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한 15% 정도 3등. 그래서 누구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저라도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판사직을 던지고 특보로 참여하면서 기적적인 대통령 당선이 되셨고 제가 민정위 비서관, 법무비서관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수석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이제 했던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박범계 장관의 운명적 과업이라고 하신 그 검찰 개혁이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도출이 됐었죠. 네. 예. 이제 한 20년 정도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시간 동안 가장 보람 있거나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공수처법을 제가 민주당에서 최초로 대표 발의를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뭐 발의를 했고 또 이런 법안들이 통과시키는데 매우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정말로 어렵사리 통과를 시켰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제가 지금 법정에도 서 있습니다. 기소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에서 기소돼서 이제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의정 활동으로서는 정말 보람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가요? 아쉬웠던 측면은 법사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모난 사람은 아닌데 네. 많은 뭐 야당 지금 야당 의원 과거에는 제가 야당 할 때 그때 집권당 여당 의원님들과 뭐 뜻하지 않게 충돌도 했고 또 고성을 써갔고 또 얼굴에 인상도 찌푸리고 했던 일들이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장관이 돼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성숙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광주 전남을 자주 찾는다 이런 네네네.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혹시 뭐 인연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해가지고 컷오프 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꽤 그때 인기는 네. 꽤 괜찮았습니다. 그때 그런 이제 전당대회 준비차 전국을 돌 때 여기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 바람에 여기서 광주 지역에서 뭐 여수 또 전남 지역에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됐고 특히 제 기억으로는 헌법 콘서트라고 거기가 김대중 대통령 기념하는 그 홀, 네. 아주 큰 홀, 거기에 1,000명의 광주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그 헌법 콘서트를 진행한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예전부터 자주 찾으신 이유가 예,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그 대담에 앞서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여기를 특별히 참배한 이유가 있나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립 5.18 묘지를 참는 거, 참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매해 5월 17일 날 저는 지역구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버스로 이렇게 참배하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장관이 돼서 처음으로 참배를 했고 특히 이 구묘역에 이한열 열사 묘역을 오늘 특별히 더 찾았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이한열 열사가 경제학과 3학년, 저도 3학년이었고 그때 체류탄에 피격돼서 오랫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한열 열사께서 누워 계시고 저는 참배하는 사람으로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 이한열 열사의 묘역도 참배를 하셨다고 네네네. 하는데 속으로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요? 굉장히 사진상으로 잘생겼잖아요. 아주 듬직하고 이렇게 누워 있구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청년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누워 있구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사진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하늘나라에 계셔도 우리 대한민국과 또 당신의 고향인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안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걸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KBC 광주 전남 시청자 여러분, 광주 전남의 시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이곳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전에도 이곳 방송에 한 두어 차례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그런 국민을 위한 검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C 특별대담 오늘은 검찰개혁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KBC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